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이야기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질서와 자유의 나라 독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이센 때부터 이 질서가 꽉 잡혔던 국가이고요. 이 장인들에 대한 통제가 아주 서슬이 펄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인들이 제대로 물건을 그 원칙에 맞춰서 만들지 않으면 처형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아주 규율이 꽉 잡힌 국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마르 때, 공화국 때나 혹은 지금의 독일은 자유가 완전히 자리 잡은 국가로 변신을 했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일본어로 바뀌더라고요. 차라리 일본어를 배우는 편이 나을 뻔했는데, 여하튼 그 독일 그 선생님께서 아주 무섭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독일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이 국기와 관련된 이 깃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리와 기후, 그리고 축제 문화, 다음으로 맥주의 나라, 이 독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구의 나라 독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독일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었고요. 또 독일의 축제 산업이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독일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이 축구에 대해서도 이 독일인을 이해하려면 이 축구, 클럽 축구팀 뿐만이 아니고 프로리그 선수들뿐만이 아니고 이 소위 말해서 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클럽 축구라고 해야지 될까요? 이 동호회 축구도 아주 활성화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동네마다 잔디구장이 있으니까 뛸만 하겠죠. 먼저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 독일 국회의사당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미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이 독일은 의원 내각제 국가죠. 모든 정치가 사회적 갈등이 이곳에서 해소되는 장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의 정식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입니다. 수많은 영주국가가 지방분권 전통을 세우고요. 각 지방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하게 되는 데에는 이 수많은 영주국가가 사실상 지방분권 전통. 이거는 시기마다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근래의 얘기고요. 이 독일은 사실상 영주국가라고 해서 사실상 국가예요. 이 관세를 또 매길 수 있고요. 외국에서 독일 내에 있는 이웃 지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도 매길 수 있었고요. 또 다른 나라와
이 동맹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권 국가라고 보셔도 사실은 무방해요. 거기다 재판권도 독립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이전에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1980년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1870년 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사실상 40여 개국의 이 주권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이러한 역사 전통을 되살려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입니다. 내각 책임제 연방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자는 총리가 맡게 됩니다. 이 수도 베를린에는 약 35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요.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000만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인구는 8,130만 명 정도로 이 게르만족이 이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죠. 국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국기죠. 이 독일의 국기 플라게 도이칠란트는 이 독일의 국가색인 흑색, 적색, 금색이 가로 세 줄 같은 비율로 배치된 삼색기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많은 국가에서 삼색기를 이용하는데요. 사실상 가로로 삼색기를 하는 나라는 독일이 아주 독특한 형태의 삼색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처음 국기로 지정되게 되죠. 별칭은 연방기, 즉 분데스 플라가라고 불리웁니다. 1848년부터 1850년까지 2년간 단명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이 삼색기를 민주적 통일, 독일 국가의 기로 제안했죠. 적색은 한자동맹, 지금도 이 한자동맹이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항공사 중에 루프트한자라는 독일 국적 항공사가 있죠. 상당히 규모가 큰 항공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루프트한자의 한자는 바로 이 한자 동맹에서 비롯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한자 동맹은 주권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북해 일대로 나아가서 러시아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교역을 할 때 이 중심적인 축이라고 이 무역에 있어서 중심 축이 바로 한자 동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통의 화폐와 공통 관세를 매기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 동맹은 사실상의 이 국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금색과 흑색은 당시 남부 독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징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라는 것이 이제 1848년 이 프랑스의 2월 혁명에 영향을 받고 이제 3월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 독일의 3월 혁명 결과로 나온 것이 프랑크푸르트 의회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는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 간의 이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소독일주의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을 하고 이 오스트리아는 배제시킨다는 게 전제됐는데요. 이 프랑크푸르트의 이 대독일주의는 사실상 오스트리아를 품 안에 같이 손을 잡고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석수에서 이 대독일주의가 훨씬 더 컸죠. 당시에는 이 통일 운동 그리고 낭만적인 통일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독일주의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징하는 이 깃발의 색을 넣자고 주장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썰입니다. 이 흑적금의 삼색기는 19세기 초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서 1848년 3월 혁명 당시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 몰락 이후 성립된 반동적 질서에 대항하는 운동의 상징물이 바로 이 흑적금의 삼색기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흑적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썰에 의하면 카를스 바트 결의에서 메테르니에 의해 추방된 급진 대학생 단체인 부르시엔 샤프트의 색이라는 설도 있고요. 대표적인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나폴레옹 정복군에게 맞서 저항한 대학생 단체 리티초프 자유군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흑적금 삼색은 짧은 기간 동안 독일의 국가색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당시 제도이때요. 대체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색깔로 굳어지게 됩니다. 제1차 이 제1제국 시기 1871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까지 이 제2제국이 있었죠. 이 제2제국 기간에는 이 흑적금의 삼색기가 다시 내려지게 되죠.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독일의 국기로 지정되게 됩니다. 지리와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독일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독일어로 된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지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번 우리말로 된 이 지도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던 와중에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적재산권 위반이 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뭐 제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이 베를린이 포함되어 있는 이 브란덴부르크주가 있고요. 이 작센이 또 큰 주예요. 그리고 바이에른, 이 작센은 베토벤으로 상징되는 곳이기도 하죠. 이 베토벤의 생가도 있고요. 이 베토벤 하면 사실상 저작권료만 가지고 먹고 산 최초의 음악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저작권이 이때부터 이제 베토벤 시기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이 함부르크가 있고요. 뭐 나더 작센주, 그리고 라인란트 발츠주, 뭐 여러 가지 주가 있습니다. 이 총 면적은요 35만 7,021 제곱킬로미터로 전체 한반도의 한 1.6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럽에서 7번째 크기가 큰 나라고요. 세계에서는 한 63번째로 넓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동쪽은 이 폴란드 그리고 체코와 맞닿아 있고요. 이 서쪽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러한 국가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있고요. 북쪽은 북해, 덴마크, 발트해와 접해 있습니다. 이 지형을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는 이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프스 지대가 이 높은 지역이고요. 이 중앙 쪽으로 오면 구릉지대가 연이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로 이 북해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북부 독일 평야가 전개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3대 자연구역이 사실상 알프스 지대, 중앙 구릉지대, 북부 독일 평야지대 이 3대 자연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북서부 지역은요 해양성 기후고요. 남동부는 대륙성 기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겨울은 춥고요. 이 여름은 온화하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입니다. 이 봄이 늦게 시작하고 여름이 따라서 짧은 편이죠. 7월 평균 기온은 해안 평야 지역에서는 북쪽에 해안 평야지대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는 한 16도 정도 되고요. 남부 고지에서는 17도 정도, 그리고 중앙 구릉 지역인 라인강 하구에서는 19도 정도가 이 평균 기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이 라인강이 얼 정도로 추위가 혹독하죠. 이 청명한 날씨는 해안 지역은 4월에서 5월까지, 내륙 지역은 이 6월 달에서 9월 달까지입니다. 하지만 6월까지는 샤프트 게르테라 불리는 추운 날이 종종 찾아오기도 하죠. 이 연중 갑자기 이 비가 오는 날이 제법 됩니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도에서 18도, 남부는 25도씨로 이 서늘한 편이에요. 1월은 이 영하 3도에서 2도 정도가 이 평균적인 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한 일주일, 길면 일주일 정도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독일의 축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옥토버 페스트는 아주 유명한 맥주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전반적인 축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년 내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대부분 민속 축제와 수학을 기념하는 축제, 뛰어난 음악가를 기념하는 음악제, 종교적인 축제 등 풍부한 축제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사실상 독일입니다. 예, 옥토버 페스트에서 이 맥주를 저장하는 용기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1908년 사진이에요. 2019년도에 미네에서 열렸던 이 옥토버 페스트 포스터입니다. 그래요. 2019년, 2020년엔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한 게 없어가지고 못 가지고 왔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못했을 걸로 보이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정오부터 10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독일에는 물론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하나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이게 되죠. 이 옥토버 페스트는 1810년 10월 바이에른 공국의 초대왕인 이 빌헬름 1세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1883년 제가 잘못 썼네요. 이 초대가 아니에요. 이 바이에른 공화국 왕이었던 빌헬름 1세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1883년 미넨의 맥주 회사들이 축제를 후원하면서 이 사실상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 축제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요. 처음에는 이 옥토버 이 페스트는 이 맥주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왕이 결혼하는 와중에서 이 경마대회가 열리게 되죠. 이 경마대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잔디밭을 깔게 됩니다. 이게 원래는 이 경마경주 대회 축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1883년 이 미넨의 맥주 회사들이 이 대대적으로 이 축제를 후원하게 되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 축제, 맥주 축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 축제 첫날에는 시민들이 분장을 하고요. 음악가 바그너가 세운 극장에서부터 이 시내 행진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시내 광장에서는 미넨의 6대 맥주 회사가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 술집을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키죠. 이어 미네 시장이 그의 첫 생산된 맥주를 선보이면서 축제의 개막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16일 동안 맥주를 마시고 즐기면서 독일이 자랑하는 맥주 축제가 벌어지게 되죠. 예, 독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맥주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맥주를 생산하는 나라가 독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사실상 룩셈부르크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뭐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지요, 뭐 이런 곳에서도 맥주가 많이 음용되고 있죠. 이 맥주를 이 독일인들이 마시게 되는 데는 사실상 프랑스인들이 포도주를 매일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이 물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석회질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부에도 나쁘고 이 뭐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경우 이제 석회질이 너무 많은 물이 생산되는 몇몇 국가들, 뭐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심지어는 일부 이태리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들에서는 물을 마시긴 마시는데요. 그거는 생수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맥주나 포도주를 마시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데 뭐 여행을 해서 그 석회질 물을 조금 마셨다고 뭐 곧바로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인들처럼 매일 상용을 하는 경우에 건강에 그리 좋지가 않아서 이 술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맥주의 가짓수가 자그마치 1,500개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다 무실 수도 없고, 그래서 뭐 한번 적당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제대로 하자면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맥주 브랜드가 많습니다. 이 독일은 세계 1위의 맥주 소비국이죠. 이 브랜드만 해도 5,000종 이상의 맥주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식수가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실상 석회질이 물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건강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이 맥주나 포도주가 발달하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맥주는 술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음료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 수시로 마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물 대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물 마시듯이 술을 마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취해서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적당량, 목이 시원해질 정도, 뭐 그 정도로만 이 술을 마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인들은 액체 빵이라고 부를 만큼 이 맥주를 매우 소중히 여겼죠. 거의 모든 지역에 맥주 양조장이 있어 각 지방마다 특색을 갖춘 맥주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맥주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마시는 것은 황금색을 띤 필스너, 그리고 이보다 약간 쓴맛이 덜한 엑스포트, 그리고 달콤하고 색이 진한 흑맥주인 알트와 이 밝은 색의 켈시 등 이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예, 각각의 그 독특한 색깔이 나고 맛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수가 또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주가 맥주니까 그냥 마셔도 되겠지 하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독한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수를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죠. 독일의 맥주는 순수성으로도 유명합니다. 1516년 빌헬름 4세는 독일 맥주 순수법을 제정해서 이 맥주 양조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맥주에 호프, 엿기름, 이스트, 보리와 같은 순수 자연 원료 4가지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죠. 이 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그전에는 이 맥주에 호프를 덜 넣기 위해서 다른 이상한 것들을 많이 넣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빌헬름 4세라는 사람이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진짜 맥주를 이제 더 이상 마실 수 없겠구나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법령을 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상 여러 다양한 이물질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죠. 1516년 이전에는. 예, 이게 맥주 순수법의 내용이고요. 맥주의 순수한 맛을 유지하고 여러 재료가 섞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이 식음료로 사용하는 맥주에 해로운 성분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했죠. 하지만 사실상 해롭거나 발효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품질을 저하시키는 여러 이물질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예, 사육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육제 포스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여러 가장 행렬이죠. 사람들이 사실상 이 규율에 묶여서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장인열은 이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런 가면도 쓰고요. 부활절 30일 전부터 고기를 먹지 않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 그리고 개신교에서
이 축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대부분 가톨릭 지역이기 때문에 가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 부활절 40일 전부터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도 술도 실컷 먹고 마셔두자는 잔치가 바로 사육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사순절 일주 전부터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장미의 월요일에는 거리에 성대한 가장 행렬이 이어지고요. 이 밤새 축제가 벌어지지만 축제의 마지막인 제의 수요일이 되면 거짓말처럼 온 나라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축구의 나라 독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약 2만 5천여 개의 산하단체를 두고 있고요. 아마추어 클럽까지 포함해서 자그마치 2만 5천여 개의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수만도 600만 명이 넘는 독일 최대의 스포츠 협회 단체라고 보시면 되죠. 1900년 독일 축구협회가 결성됐고요. 이 4년 후에는 FIFA의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 20세기 초에 바이에른 뮌헨, FC, 살케, 공사와 같은 축구 명문 클럽들이 잇따라 창단되면서 독일 축구는 국민 스포츠가 되었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축구의 인기는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전후에 다시 인기가 높아져서 등록된 축구 선수의 수도 1919년에 15만 명에서 1932년에는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사실상 축구 선수의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 스포츠 클럽, 특히 축구 클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이 독일 친구들 중에 이 아마추어 이 축구 이 경기와 방식, 이 나치즘이 이 축구에 미친 영향, 이런 거를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 참 신기하다. 무슨 스포츠 경기를 가지고 역사를 한다고 그러지?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하지만 논문을 읽어보니까 아주 이 당시의 분위기를 이 축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이 역사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정말 사실상 이 축구라는 것이 얼마나 독일의 이 대표 스포츠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구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도 했죠.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우승을 처음으로 차지했고요. 지금까지 단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16강 진출을 한, 어떻게 보면 독일 축구는 월드컵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변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이죠.
이 독일 축구 대표팀은요, 전차군단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면 무슨 오렌지 군단이 어쩌고 뭐 무적 함대가 어쩌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독일 대표팀을 축구 대표팀을 상징하는 별명이 전차군단이죠. 이는 뛰어난 조직력과 팀워크, 이 빈틈없는 수비력과 힘있는 경기를 펼치는 이 강력한 독일 축구의 특징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이 프로 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 이 연방 리그라고 뭐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뭐 우리가 보통 분데스리가라고 얘기를 했죠. 갑자기 어렸을 때 기억에 차범근 선수가 기억이 나네요. 막 그때는 그 흑백 TV에서 분데스리가 경기를 녹화된 거를 본 기억이 나요. 막 응원도 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이 분데스리가는 1963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16개의 클럽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은요, 한번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주차 과제를 드리는 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독일은 축제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할 정도로 이 수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독일의 지역 축제 하나를 조사하고 그 축제의 특색을 A4 2페이지로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10주차 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제 축제 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 공동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가 이 활성화되면서 관광 산업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축제 산업을 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축제 산업이라는 것이 이 지역적인 특색을 이 다른 축제와는 다른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구현해야지만 그 축제는 살아남지, 이 대부분의 경우 뭐 옆에 도시가 하니까, 옆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로 접근해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아닌 어정쩡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독일의 지역 축제 하나를 조사하고 그 축제의 특색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축제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 이 A4 2페이지에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누도록 하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